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7월 10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통화번호로 올라갑니다. 네,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피드백을 주셨고, 저도 댓글을 항상 좋아요를 눌러드리거든요. 근데 1부 누르고 또 2부 찾아서 누르고 또 댓글에 대한 답변을 할 만한 거 말씀드려야 될 거 이렇게 또 캡처를 하고 하는 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네, 다시 통화번호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항상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을 때 그걸 시도해보고 그죠? 시도를 해보면 생각지도 못하게 좋을 때도 있고요. 이번처럼 또 해봤더니 약간 또 불편한 것도 있고, 그런데 시도를 안 해봤으면 항상 마음속에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도 그렇고, 계속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아버지께서 예전에 그러셨거든요. 세계 일 벌리는 거 좀 말려라고. 네. 항상 이상하게 그 새로운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이상하게 그런 두려움이 없었어요. 예전부터 보면. 그런 시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번에 로저 페더러 얘기도 한번 해드렸었는데 그 페더러가 전체 매치에서 성공한 것은 이긴 확률은 80%가 넘지만 그 매치마다 있는 한 포인트는 54%밖에 승률이 안 된다 했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도 과거 이래저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승률이 이래저래 따져보면 50%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 제대로 터지면 돼요. 하나. 계속 시도를 하다가 하나 터지면 그게 큰 인생의 하나의 전환점도 되고 보상이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윈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마윈이 얘기한 게 게으른 자는 1000만 가지의 핑계가 있다고. 교수보다도 더 많은 생각을 하고, 근데 결국은 시도를 안 한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가 참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 늘 생각을 했던 게 저는 어떻게 제 또래에 비해 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이 정도 됐나 늘 생각을 할 때 부모님이 물려주신 좋은 생활 습관, 그 습관 애티튜드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사람을 만났을 때의 어떤 자세라든지 그런 부분과 함께 또 하나가 참 많은 시도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항상 마음을 열고 오픈 마인드라고 하잖아요. 오픈 마인드로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해봐서 파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파생은 정말 위험하다고 하면 안 된다 했는데 그 파생 시장에도 덥석 뛰어들어가 가지고 그 파생 제가 처음부터 전문가가 됐냐 하면요 전혀 아닙니다. 제가 처음 파생을 했던 게 신한투신 딱 들어가 가지고 였었는데 그 파생을 그 펀드를 하기 전에 내가 그 고객 자금을 운용해야 되는데 이 파생이란 걸 실제 안 해보고 그때 이제 옵션 볼 트레이딩 상품을 기획하고 있었는데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이걸 한 번도 안 해보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때 옵션을 매매를 해가지고요 한 달 반 만에 그때 당시로 제 연봉 날렸어요. 연봉 날렸었어요. 왜냐면 그때 그 증거금이 5천만 원인가 이상 되어야만 하는데 2000년도에 5천만 원이면 지금 한 7배 곱해야죠. 집값으로 따지면 57에 35, 한 3억 5천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연봉이 5, 35, 1억 5천 될 수가 있네. 1억 5천.
그러니까 한 1억 5천 날린 겁니다. 한 달 반 만에. 그래서 참 무모하게 이래저래 많이 해보고, 그때도 그렇게 했던 게 하나의 또 책임감 때문에 그런 걸 또 시도를 해보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새로운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제 우리나라 수학의 또 자랑스러운 허준희 교수님의 1년 전에 서울대 축사를 보다 보니까 허준희 교수님이 그 말씀을 했더라고요. 근거 없는 자신감? 네, 근거 없는 자신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게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쟤는 뭘 믿고 그래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 약간 부정적인 것보다는 그 허준희 교수도 그랬다고 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도 내가 난제 한번 풀어보겠다. 네. 근데 네가 뭔데 그 100년 동안 안 풀린 난제를 네가 어떻게 풀어? 대부분은 그런 시각이었을 건데 그런 시도를 했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일단은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했습니다. 자, 어제 댓글이 아니라 오늘 아침 모닝브리프의 댓글에 지금 업로드가 되어 있는 거에 한참 가슴 찡한 댓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최자애라는 최자애님이 올리셨고요. 자, 4월 1일부터 주식 시작한 주린이입니다. 퇴직을 10년 앞둔 50대 여자가 돈 공부를 하고 싶어서 선택한 것이 이 채널입니다. 제가 왜 주식을 무서워했는지 오늘 방송을 듣고 알게 되었네요. 저는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은 정당한 노력 없이 운이 좋아 1억 천금을 번 천박한 졸부처럼 생각했던 제 편견 때문이었네요. 아마 주식하면 집안이 망한다고 교육하신 부모님의 영향도 컸던 것 같아요. 오전에 일하면서 틈틈이 핸드폰으로 모닝브리프를 살짝 듣고 저녁에 퇴근하면 박세익 전무의 신문 봅시다를 시작합니다. 몸이 불편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상황이라 퇴근하면 제2의 직장에 출근하는 기분입니다. 그래도 요즘에 이 박세익 전무의 샛길로 빠지는 딴소리도 들으면서 재미있게 공부하면서 제 삶의 새로운 활력이 되었습니다. 좋은 채널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참 좋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모닝브리프에서 이 천박한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천박하게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1호 상무처럼 새벽 5시에 와서 저희 회사가 저는 약간 그런 또 근거 없는 자신감은 있거든요. 우리 채널을 보고 다른 회사도 이런 비슷한 채널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만들었으면. 그래서 서로 좀 아이디어를 계속 공유를 하고, 그게 어떤 노하우를 뺏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자본주의가 발전한 걸 보면 끊임없이 그죠? 옛날에 물리학의 법칙부터 해가 수학의 법칙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발견을 해내고 그걸 공유하고 그 이론적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또 새로운 그다음 차세대 그다음 레벨의 어떤 또 자연의 법칙을 발견해내고 그러면서 인류의 뭐 과학이라든지 문명이 발달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도 있거든요. 다른 경쟁사에서 뭐 비슷하게 하면 어떡하냐.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만큼 할 수 있는 데가 없을 겁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저희가 최고의 운용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의도에서 최고 열심히 하는 운용사라고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아침에서 그 나쁘게 돈을 벌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주식이 엄청난 정신 노동이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 관리도 해야 되고, 운동선수, 뭐, 서장훈 선수부터, 뭐, 손흥민 선수 등등 해가지고, 박찬호 선수, 뭐, 다, 세계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김연아 선수, 다 보면, 엄청난 노력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분들의 공통된 얘기가 나는 이 분야의 천재는 아니다. 하지만 내가 이 분야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안 하고, 하면서 쉽게 돈을 벌려고, 그래서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을 천박한 졸부처럼 생각했던 그 편견이 당연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다 그렇게 돈 벌려고 하고 있잖아요. 연예인들의 주식 망한 스토리 제가 자주 언급을 해드리는데, 보면 그렇게 열심히 연예인들도 엄청난 그 노동으로 돈을 모았잖아요. 그걸 아실 건데, 물론 이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이 그 활동 기간이 짧다 보니까 노후에 대한 대비를 하겠다고 뭐 사업도 하시고 많이 하는데, 그 주식을 투자해서 망한 스토리 보면 다 무슨 이상한 잡주로 한 방에 여기서 한 3억 태우면 여기서 또 10배 날 수 있어. 그 요행이잖아요. 요행을 바라는 그 마음이 결국은 나쁜 결과를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으로 한 연 15%를 번다라는 거, 그리고 시장을 이기는 그런 투자를 한다는 거, 그게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걸 하려면 열심히 노력하면, 김연아 선수나 뭐 박찬호 선수나 손흥민, 박지성 이런 선수들의 성과가 그게 가능해? 한데 그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 가능하게 만들었던 분들의 그 성과가 있기까지는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이 있었고, 주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 와서 인턴하는 대학생들부터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주식은 공부한 만큼 번다. 물론 적성이 맞기도 해야 됩니다. 적성이 안 맞는 분들은 제가 딱 상담을 해보면요, 이분은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적성이 안 맞구나,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적성이 맞을 수는 있는데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본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주식 본업에도 집중해야 되고 또 주식에도 돈을 벌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없는 분들이 또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자금을 맡기시기도 하는데, 아무튼 오늘 아침 방송을 듣고 그렇게 깨달으셨다니까 정말 저도 뿌듯합니다. 근데 이 컨시스턴시 늘 말씀드리잖아요. 꾸준히 방송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최소한 아무 공부 없이 막 주식하는 사람들의 그 평균보다는 분명히 더 잘하실 겁니다. 아이고, 뭐 시간이 벌써 요 얘기하는데 13분이나 지났네. 큰일 났네. 자, 오늘부터는 통합본으로 올리는데, 제가 어떤 기사를 읽었는지 최소 한 7개의 기사는 올려놓고요. 대신 45분 되면 무조건 끊을 생각입니다. 너무 그렇게 해야 제가 이 3,000% 빠지는 그 쓸데없는 얘기들 중간중간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45분 되면 딱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세대 패키징 선점, 일본과 미국과 소부장 밀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말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하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1.5배 기능이 있으니까요. 그죠? 저도 제 방송을 다시 한번 들을 때 보면 1.5를 해도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말이 느리긴 느리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기사를 보겠습니다.
일본이 첨단 반도체 패키징 주도권을 쥐기 위한 칼을 빼들었는데 일본 소재 기업들이 미국 업체들과 손잡고 소재 부품 장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한다. 첨단 패키징 기술 조기 상용화와 시장 선점을 위해서 일본과 미국 간 연합체를 구성한 것으로 국내 반도체 업계 대응이 주목된다. 자, 일본과 미국의 주요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참여하는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연합체 US 조인트 컨소시엄이 발족이 됐네요. 일본에서는 레조낙, 옛 쇼와덴코 주도로 MEC와 얼박, 나믹스, TOK, 도아카 그리고 미국은 에지머스, KLA, 쿨리케 앤 소파, 모지 스트레이크 인터스트리 총 10개사가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소재 기업이 주를 이루었고요. 미국은 소재, 모지 스트레이크뿐만 아니라 이를 평가하는 패키징 장비 쿨리케 앤 소파 및 계측 검사는 KLA, 패키징 서비스 에지머스 기업이 가세했다. 자, US 조인트는 공동으로 미국의 R&D 센터를 구축하기로 했고 캘리포니아 유니언시티에 거점을 마련하고 하반기 클린룸 조성과 장비 설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 가동이 목표다. 컨소시엄은 일본 반도체 패키징 소부장 연합체의 미국 확장판이다. 지난 21년 레조낙 아지노모토, 다이니폰 인세, 파나소닉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등 기업이 차세대 패키징 기술 협력을 위해서 조인트 2를 창설했는데 이 협력 저변을 미국까지 넓혔다고 합니다. 자, 이는 미국 반도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되고요. 미국은 엔비디아, 퀄컴, AMD 등 세계적인 시스템 반도체 기업과 빅테크가 다수 포진해 있고요. 첨단 패키징 시장의 핵심 고객사들로 공급망과 시장을 좌우하는 주체다. US 조인트는 일본과 미국 패키징 기술의 부족한 부분을 상호 보완하고 시너지를 내는 것이 표면적인 명분이지만 미국 고객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의도도 분명하다. 네, 의도가 중요하죠. 자, 일본과 미국의 협력으로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한국과 격차가 벌어지고 진입 장벽까지 더 높아질지 우려되는데 현재도 패키징 소재 분야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강한데 양국 기업 협력으로 한국과 같은 소부장 수발주자들이 소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미국에 진출하려는 국내 반도체 제조사의 일본 소재 의존도도 높아질 공산이 크고 일본과 미국이 협력해 만든 반도체 패키징 기술이 미국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을 선점하게 되면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고스란히 이를 써야 한다. 엔비디아, 퀄컴, AMD 등 대형 반도체 업체들은 반도체 설계 단계에서부터 공급망을 지정하고 있는데 AI 메모리로 손꼽히는 HBM이 대표적으로 삼성은 HBM 접합 소재인 NCF를 레조낙으로부터 SK는 MR머프를 나믹스로부터 공급받고 있다고 합니다. 강사윤 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 학회장은 US 조인트는 일본 소부장 기업이 미국과 협력,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첨단 패키징 시장에 대응하려는 접근이라면서 한국 반도체 업계에는 위협 요인이다. 우리나라도 소부장 생태계의 구심점을 확보해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 미국하고 일본의 칩4 동맹이니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참 보면 이 역사는 아이러니합니다. 그죠? 네. 미국과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어마어마한 희생자를 내면서 그런 전쟁을 겪었는데 한국 전쟁이 딱 일어나면서 이 중국, 러시아 이 팽창을 막기 위해서 공산화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그 한국 전쟁 때 많은 연합군이 왔고 그때 일본이 벌떡 일어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고 나서 뭐 해치슨 라인 등등 해서 더 이상 공산화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마지노선으로 줄을 쫙 이렇게 그어 놓은 거에서 일본이 이 동아시아 쪽, 동북아 쪽에 공산화를 막는 그런 마지노선의 그 기지, 진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하고 전쟁을 했던 일본 그리고 독일 다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자본주의잖아요. 미국이 소독과 일본을 의도적으로 잘 살게 해줬다라고 저는 강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야 이 서독이 잘 살다 보니까 동독이 무너지고 그 동독이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소련 연방이 무너지잖아요. 91년도에. 그러면서 미국이 의도한 이 공산화의 확산을 딱 막고 오히려 소련이라는 거대한 그 연방, 소비엣 연방이잖아요. 그 공산 국가들의 연방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자, 그러다가 일본이 또 너무 잘 나가니까 1980년대에 뭐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배터리 모두가 다 미국이 주도했던 기술 혁신을 일본이 뛰어넘으면서 거기서 또 제재가 빵 들어왔던 게 1985년도에 있었던 플라자 합의. 그 플라자 합의 이후에 원래 뭐 모든 게 이제 관성의 법칙이 있다 보니까 1989년까지 뭐 일본 기업의 그 전 세계에 확산되는 그 확장이 어마어마했잖아요. 아침 모닝 브리프 때 얘기했었지만 89년도에 전 세계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 해서 6개가 일본 업체였고요. 1등이 그때 NTT였었거든요. 지금은 도코모랑 합병해서 NTT 도코모인데 독보적인 시가총액 1등이었습니다. 그런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또 빵 하면서, 근데 거기서 만약에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그 경험이 없었다면 아마도 지금의 중국처럼 그래 우리가 뭐 독자적으로 한번 해보지 하면서 또 그 2차 세계대전에서 영화에서도 나오는 이 가미가제의 정신으로 뭐 했을 수도 있는데, 2차 세계대전의 이 두 번의 원폭이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를 일본에다 주다 보니까 그 미국의 견제가 있으면 바로 이렇게 깨갱하면서 머리를 숙여서 지금처럼 미국이 일본하고 이런 동맹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게 저의 얄팍한 역사 지식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또 역사에 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이거 박정모 그거 아니야 이런 분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로 올려주십시오. 저도 좀 배우게요. 얄팍한 지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요 정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게 저는 지금 자본주의의 본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이 주도하는 이 자본주의의 이 본질을 알고 있으면 중간중간에 무슨 이벤트가 많잖아요. 중동 사태도 사실 뭐 말씀드릴 게 많지만 그 미국의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큰 틀을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 큰 틀을 이해하지 못하면 주식 투자를 하다가 어떤 산업의 성장성만 보고 막 투자했다가 크게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두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TSMC 장중 시총 1조 달러 터치, 기업가치 삼성전자의 2.5배입니다. 좀 전에 제가 TSMC 찾아봤는데요. 1300조 정도 되더라고요. 자,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뉴욕 증시에서 1조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1382조네요.
TSMC는 8일 장 초반 전일 대비 4.8% 급등한 192.8달러까지 상승을 했고요. 이에 시총도 1조 160억 달러까지 오르며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섰다. 다만 이후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주가는 186달러에 거래를 마쳤고 시총도 9,679억 달러를 기록했다. TSMC의 미국 시총 순위는 메타에 이어서 7위입니다. 현재 TSMC 시총은 삼성전자 523조의 약 2.5배 수준이고요. TSMC는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로 대만 증시에 원주가 상장되어 있고요. 미국 뉴욕 증시에는 주식 예탁 증서라고 하는 ADR이 거래 중입니다. 이 ADR이 거래 중이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덱스에 보면 TSMC가 미국 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ADR은 지난해 말 103.25달러에서 이날까지 80.7% 급등을 했고요. AI 반도체 시장 1위인 엔비디아의 전략적 파트너이면서 AMD, 인텔 등 다른 주요 업체들의 제품까지 생산하는 기술력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자, 이날 주가 상승은 모건 스탠리가 TSMC 목표 주가를 1080대만 달러에서 1180대만 달러로 약 9.3% 상향 조정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뭐 그렇게 많이 올린 건 아니다, 그죠? 모건 스탠리는 TSMC가 오는 18일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연간 매출 추정치를 올리고 선단 공정 반도체 웨이퍼 가격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네요. 기사가 여기까지네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30개 종목의 시총을 이래 쭉쭉 보다 보면요. 야, 참 시총이 되게 셉니다. 되게 센데,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시총이 상대적으로 약하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 하더라도 하이닉스보다도 훨씬 시총이 높습니다.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시총이 201조로 나오거든요. 네. 하이닉스가 뭐 HBM에서 독보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레거시 쪽도 보면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는 약간 더 매출이 더 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기업에 대한 프리미엄이 확실히 붙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가 되게 싸 보이고요. 이 싸 보이는 게 달러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이 원화 가치로 거래되고 있는 한국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보면 되게 싼 거죠. 특히나 삼성전자 보면 왜 이렇게 싸지? 예, 그러면서 마구마구 매수를 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삼성전자는 이제 월봉 기준으로 신고가 나왔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그래서 그동안에 삼성전자 600만 주주라고 했을 때 주가가 밑에서 빌빌거리다 보니까 많이 조롱당했었잖아요. 네, 뭘 전자 그 안 올라온다. 전자 팔고 이쪽으로 와라. 많이 조롱당하셨었는데, 예, 월봉 기준으로 신고가가 났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근데 월별 데이터로 보면요, 전자는 또 8월에서 9월 초 정도에 지난번에 제가 1, 2월 반도체 조정 받을 때 설 전에 반도체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9월 초에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것 같은데 8만 원을 깰지 안 깰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근데 평균으로는 한 3%? 3%니까 한 여기서 8만 4천 원 언저리가 될 것 같은데, 이 장중 변동성 있잖아요. 장중 변동성이 뭐 마이너스 고점 대회에서는 마이너스 한 15% 갈 수도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랬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8월에서 9월
넘어갈 때는 또 어떻게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전자를 너무 빨리 파셔가지고 내가 너무 빨리 팔았네 하시는 분들은 9월 초 한번 노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9월에서 10월. 자, 그 다음 기사는 미국 AI에 120조 쏟아부어서 전 세계 투자액 62% 차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AI 관련 투자액에서도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글로벌 정부 민간 분야 AI 투자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정부와 민간의 AI 투자액은 87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0조,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한 650조인데 이 민간과 정부에서만 120조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이는 2015년 대비 4배 이상 성장을 한 겁니다. 지난해 세계 정부 민간 AI 투자액이 1,419억 달러, 한 196조였는데 미국이 한 62% 차지하네요. 유럽연합의 AI 투자액은 8%, 3위 중국은 7%. 미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천조국이다, 그죠? 네. 국방비에만 1,000조를 쓰는 나라니까. 네. 그러니까 뭐 국방비로 1,000조 쓰는데 뭐 120조 하니까 뭐 그러네요. 근데 그 국방비에도 AI와 관련된 게 되게 많거든요. 사실 온라인 뭐 이런 게 다 미국의 펜타곤에서 쓰이던 거고, 여러 가지 미국이 이래저래 기술적인 패권을 가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1,000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국방 예산에다 쏟고 거기서 개발된 신기술들 있잖아요. 그 신기술들이 나중에 다시 상용화되면서 우리 일상생활에 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기술적인 혁신에 대한 씨를 뿌려주는 게 어떻게 보면 국방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참 이래저래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연방정부 부처 산하 AI 연구개발과 국방 분야 AI 연구개발 예산은 각각 30억 9천만 달러 한 4조고 38억 달러 한 5조였는데 미국 민간 AI 투자 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분야는 705억 달러로 한 100조 정도 되는데 여기가 투자된 소프트웨어, 가장 큰 분야는 소프트웨어였네요. 이어서 데이터 분석에 85조, 하드웨어에 한 28조, 그렇게 투자가 이루어졌고요. 중국 정부는 슈퍼컴퓨터와 데이터 센터가 포함된 신형 인프라 구축 계획에 1조 4천억 위안, 그리고 중국 동부 지역의 데이터를 서부 지역으로 전송해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수서산 공정 인프라 구축에 73조 원을 투자하는 등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합니다. 중국은. 지난해 전 세계 AI 투자의 2.4%를 차지한 일본은 특히 미국과 파트너십 체계를 통해서 AI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는 보고서이고요. 이 보고서는 민간 AI 투자 규모 세계 상위 20위에 포함되고 OECD에서 과학기술 연구개발 통계를 제공하는 국가 중에서 미국, 중국, EU, 캐나다, 영국, 일본을 선정해 AI 투자 현황을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기사 겨우 2개 했나요? 3개 한 거죠. 바로 앞에 SDS 요 기사를 빠뜨렸네요. 자, 삼성의 SDS 액침 냉각 품은 친환경 IDC 짓는다. 네, 뭔 얘기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액침 냉각 요것도 주식시장에 하나의 반짝 테마가 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자, SDS가 액침 냉각 기술을 적용하는 등 친환경 데이터 센터 구축에 앞장서는데 오는 26년 고효율 고성능 하드웨어를 자체 설계하고 27년에는 신재생 기술 기반 탄소 중립 넷제로 데이터 센터를 설립한다는 방침입니다. SDS는 최근 공개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이 같은 전략을 담았고요. 기술 기반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지난해부터 고효율 설비와 액침 냉각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를 했는데 액침 냉각은 비전도성 액체에다가 서버를 담가서 침전시켜가지고 열을 식히는 차세대 열관리 기술이죠. 최근 글로벌 빅테크를 비롯해서 국내에서도 데이터 센터 열관리 기술로 각광을 받는데 냉각 전력 소비량을 기존 대비 30%가량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가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성 SDS도 올해 동탄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액침 냉각 시스템 관련 개념 검증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운영 표준을 수립하고 2026년에 동탄 데이터 센터에 액침 냉각을 본격 적용할 계획이군요. 이미 지난해부터 수원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액침 냉각 장치를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검증을 진행 중이고요. SDS는 액침 냉각 방식으로 전력 사용량이 크게 낮아져 연간 1298톤 메가와트의 배출량 감축을 예상하고 있답니다. 기존 공냉식 대비해서 메가와트당 4억 원의 연간 운영비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네요. 자, 지금 SDS는 국내에서는 상암, 수원, 구미, 춘천, 동탄 등의 5개 데이터 센터를 운영 중이고요. 지난해 동탄 데이터 센터 개관을 비롯해 최근 인공지능과 반도체 관련 GPU 서버가 증가하면서 데이터 센터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액침 냉각 적용을 비롯해서 궁극적으로 2027년에는 넷제로 데이터 센터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효율 고성능 하드웨어 자체 설계와 고효율 UPS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고효율 변압기 등을 도입할 계획이군요. 실제 지난해 수원 데이터 센터 노후 설비를 교체해서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뒀고요. 고효율 UPS 도입으로 10% 성능 개선과 약 565톤의 온실가스를 감축을 했군요. 고효율 변압기를 도입해서 304톤의 온실가스를 고효율 냉각탑으로 교체함으로써 약 952톤의 온실가스를 각각 감축했답니다. SDS는 친환경 데이터 센터 구축으로 고객에게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고객향 카본 대시보드를 개발 제공했고 내년에는 친환경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컨설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SDS는 저전력 고효율 데이터 센터 운영을 위한 신기술 적용을 꾸준히 확대할 것이라고 하면서 장기적으로 에코 클라우드를 통한 고객 대상 ESG 가치 전달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굉장한 기술 노하우가 많다 보니까 이걸 다른 나라 클라우드에다가 올리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삼성 내부적으로 클라우드랑 이런 데이터 센터 부분을 SDS가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AMD AI 프로세서 라이젠 AI 300 탑재 AI PC 출시라고 되어 있는데, 자, AMD 주식도 신고가를 냈다가 또 고점 대비해서는 또 조금 빠져 있습니다. 한 220불 갔다가 지금 177불인가 뭐 그 정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요 노트북 제조사가 AMD AI 프로세서 라이젠 AI 300 시리즈를 탑재한 AI PC를 출시하네요. 라이젠 AI 300은
퀄컴의 스냅드래곤 X 및 하반기 출시가 예상되는 인텔 루나 레이크와 AI 칩셋 패권 경쟁을 펼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인텔과 그리고 퀄컴하고 경쟁을 하는군요. 에이수스는 라이젠 AI 300을 탑재한 신제품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국내에 출시하고요. 젠북 S16, 프로아트 P16 등등 신제품 6종이 출시 대상이라고 합니다. 앞서 젠북 S16과 등등 3종은 북미 시장에서 사전 판매에 돌입을 했고요. AMD가 델 테크놀로지와 에이서, HP, 레노버 등 주요 노트북 제조사에도 라이젠 AI 300을 공급했다고 밝힌 만큼 에이수스를 시작으로 라이젠 AI 300 기반 AI PC가 잇따라 출시될 전망이네요. 라이젠 AI 300은 AMD 프로세서 최초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정의한 코파일럿 플러스 PC 사양을 충족하는 AI 칩셋이라고 합니다. 코파일럿 플러스 PC는 MS AI 비서, 코파일럿 등 AI 기능을 워크로드, PC 시스템이 처리하는 자금량을 워크로드거든요. 로드. 부하 없이 처리하도록 40 TOPS, 초당 40조회 정수 연사 이상 성능의 신경 처리망 장치 NPU를 탑재해야 한다고 합니다. 라이젠 AI 300은 최대 50탑스 성능을 발휘하는 NPU를 장착을 했고 코파일럿을 온디바이스 환경에서도 구현할 수 있다고 하고요. 라이젠 AI 300은 퀄컴의 스냅드래곤 X의 강력한 대항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얼마 전에 저희 퀄컴 분석 영상 올려드렸었는데 기존에는 코파일럿 플러스 PC 사양을 만족하는 AI 칩셋이 이 퀄컴의 스냅드래곤 X가 유일해서 에이수스나 삼성전자, HP 등 주요 노트북 제조사는 코파일럿 플러스 PC에 이 스냅드래곤 X를 탑재를 했었군요. 스냅드래곤 X는 최대 45탑스 성능의 NPU를 내장을 했고요. 스냅드래곤 X는 저전력 상태에서도 성능 저하가 없는 ARM 아키텍처로 설계해서 배터리 효율이 높다는 장점에도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윈도우 생태계가 인텔 x86 아키텍처를 중심으로 형성되며 일부 윈도우용 애플리케이션과 호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라이젠 X300은 X86 아키텍처 프로세서를 채용한 AMD 젠5 아키텍처로 구축이 되어서 윈도우용 앱과의 호환성을 확보했답니다. 인텔이 코파일럿 플러스 PC 사양을 만족하는 모바일용 AI 칩셋 루나 레이크를 하반기에 출시한다고 예고한 만큼 모바일 PC용 프로세서 제조사 간의 AI 칩셋 헤게모니 경쟁은 불붙을 전망이다. 그동안은 AI 서버였는데 그죠? AI 서버에 들어가는 이 GPU와 플러스 HBM 그리고 이걸 패키징을 잘 해주는 TSMC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왔었는데 앞으로는 진짜 이 온디바이스 AI가 되면 이 AI 칩셋을 장착한 이 노트북부터 지금 그 다음에 핸드폰까지 쭉쭉쭉쭉 이어질 건데 어떻게 보면 인텔, AMD, 인텔은 완전히 AMD한테도 안 되고 TSMC한테도 안 되고 엔비디아한테도 안 되고 하면서 되게 주가가 많이 안 좋았었는데 옆으로 왔다 갔다만 했었죠. 네, 이 AI 칩셋에서는 과연 경쟁력을 어느 정도로 발휘할지 요 시장 앞으로 잘 봐야 되겠다 그죠? 요 시장에서는 누가 독보적인 또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되는지 네, 퀄컴, 인텔 그리고 AMD 네,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삼성 파운드리 한국 팹리스 지원 강화
또 15초 남았네요. 아하하. 네. 한국 페미니스트 지원 강화 내년 MPW 10% 확대라고 되어 있고요. 최시영 사장님이 파운드리 사업부장이시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반도체 설계 기업, 페미니스트 지원을 강화한다고 하고요. 컴퓨팅 및 인공지능, AI 반도체 등 미래의 시장을 선제적으로 공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골자로 국내 페미니스트 생태계 선봉장 역할을 강조를 하시네요. 이번 9일 서울 코엑스에서 파운드리 포럼을 개최하고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횟수를 확대하고 뭐 등등의 얘기가 쭉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마지막 기사는 저겁니다. 2차전지 장비사 배터리 업황 악화에 설비 공급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기사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사는 앞으로 계속 한 7개 제가 뭐 읽었던 기사가 또 다른 기사를 뭘 읽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최소한 7개는 올려드리고 시간은 45분 정도에서 딱 끝내는 식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